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도시와 문명 시리즈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도시는 여러가지 진보가 발생하는 장소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진보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것은 창조성에서 기인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관습이나 관행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창조성이 발현되는 도시에서 창조성은 실질적으로 창의적인 개인의 업적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의적인 인물 혹은 창의적인 개인에 대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어떠한 도시들에서 이러한 창의성이 폭발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역사적인 도시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시국가 시절의 아테네,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르네상스의 중심지였던 피렌체, 16세기의 런던, 18, 19세기의 예술의 중심지였던 빈, 19세기 말의 파리 등등 이 외에도 여러 도시들을 여러분들이 언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의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설명하자면 일단 심리학자들과 정신분석학자들이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들을 주장하고 여러 연구 결과들을 인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창의성을 개인의 성격의 측면에서 취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기조는 주로 경영학에서 회사혁신 연구의 기초로 사용되었습니다. 오히려 창의성의 사회적 맥락을 언급하는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르네상스 시기의 피렌체에 대해 창조적 행동을 창출하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개인적 성격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였으며 작가 아서 퀘슬러는 예술적, 과학적 창의성이 짧은 시간 동안 누적적으로 분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텐베르크가 그의 고향 마인츠에서 포도주 압착기를 보면서 영감을 얻어 인쇄기를 발명했던 사례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의성에 대한 이러한 방식의 서술에는 사회 환경에 대한 것은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는 20세기 7명의 창의적인 사람들의 삶을 분석한 후 창의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창의성을 개인이 일하는 규율과 주변 분야 또는 환경 사이의 관계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심리학자들과는 다르게 인지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것이 창의성에 대한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상 시리즈의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우선 기원전 5세기의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 이야기로 우리의 긴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에게의 작은 도시국가 아테네가 철학, 과학, 예술, 건축, 서정시와 드라마에서 창의성의 폭발을 통해 경쟁자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당시의 아테네는 매우 전통적인 귀족 과두정치 체제에서 세계 최초의 가장 효과적인 민주주의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소규모 농민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였지만 곧 무역의 성장으로 인해 변화하여 아테네를 세계 최초의 진정한 세계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부는 대부분 공공의 손에 남아 있었고 그것들은 국가의 후원 사업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었고 또한 도시의 평판은 오늘날의 기준에 따라 상업 제국의 모든 구석에서 재능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시리즈는 2000년이 지나 르네상스가 갑자기 고대 그리스인의 자연주의 예술을 재발견하기 위해 중세 형식주의의 결합을 깨트린 15세기 피렌체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피렌체는 당시의 세계 도시인 위대한 지중해 상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었으며 예술에 대한 집단적 지원을 제공하는 시민의 부와 시민 후원을 창출하고 도시 전역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는 이 두 도시의 황금시대의 출현을 강력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후에는 엘리자베스 1세와 글로브 극장의 런던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1570년부터 1620년까지의 단 50년이었고 이때 시와 드라마의 빛나는 흐름이 쏟아진 시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런던은 당시의 세계 최고의 상인 도시였으며 세계의 한계를 탐구하고 그로부터 그 보상을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의 창출과 눈에 띄는 소비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로부터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테네, 피렌체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귀족 질서에서 공로와 기업에 기반한 새로운 체제로의 변화의 진원지인 런던의 경제와 사회였으며 예술 그 자체에서 그러한 긴장이 강력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시는 1870년과 1910년 사이의 빈입니다. 그런데 빈은 앞의 세 도시와는 조금 다른데 앞의 세 도시와는 다르게 전혀 역동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빈은 보수적이고 은밀하게 된 궁정과 제국의 중심이었습니다. 당시의 빈은 계몽주의 시대의 왕족과 귀족의 후원에서 기인한 음악의 발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도시는 1870년에서 1910년 사이에 파리로 빈과 비슷한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외부인들은 예술가들이었고 빈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국 혹은 전 유럽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어적인 장벽도 없었는데 음악과 마찬가지로 파리는 화가들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술가들은 파리의 부르주아들이 예술가들의 자질을 높이 평가하고 결과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만큼 충분히 부유하고 정교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는 여러 장면에서 가장 특별한데 그 도시의 번영이 너무 짧았고 그 결말은 너무 비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는 1920년대 베를린으로 도시 내에서는 모든 제약이 예술의 스펙트럼을 가로지르는 실험의 광란으로 흔들렸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유럽 전장에서의 오래된 제국 질서의 붕괴, 혁명의 실패된 시도, 중산층을 붕괴시키는 초인플레이션, 그리고 이것과 함께 아마도 유럽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좌파 지식인들은 당시의 예술적 창의성의 다른 위대한 중심인 모스크바의 그들의 동료들과 강력한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6개의 도시는 인류 역사의 2500년에 걸쳐져 있고 모두 서양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서양의 도시 외에 다른 도시에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7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모하메드의 세계, 굽타 이후의 인도 대륙, 특히 중국 문화사의 5000년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이 영상 시리즈에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 시리즈는 세계의 대도시에서 창의성의 지속적인 재탄생, 지속적인 활력을 축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빛이 하나의 도시에서 약해지면서 빛은 다른 도시에서 증가합니다. 이제 핵심 질문은 도시의 삶은 어떻게 그리고 왜 새롭게 되는가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불을 다시 붙이는 창조적인 불꽃의 본질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은 이 영상 시리즈의 두 번째 서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정 시기에 황금 시대를 맞았던 도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은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